그 나무 얘기만 씁니다. 근데 뭐 이 식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중에는 별난 나무가 다 있어요. 그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무 큰 포목들이 어느 마을에 가면 있죠. 그 나무는 오래 역사를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왔어요. 6.25 때 총에 맞은 자국들이 다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다 더듬어 가면서 역사를 더듬어 나갔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 그래 제주도에 있는 나무들. 또 저기 해리 근처에 있는 그 천주교 순교지에 있는 나무들. 또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 옆에서 그 사형수들을 지켜보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만 찾아가면 쭉 했는데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이런 전문적인 얘기들. 얼마 전에는 공지영이가 소설로 도관이 있었죠. 그거 우리 수필가 왔으면 됩니다. 그냥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필은 사실 얘기를 써버려서 수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필이 아닌 소설의 형태로 써자면은 뭐가 좀 편하냐면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어요. 나 그럼 이거 어디까지나 거짓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필은 이렇게 사실의 얘기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학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 수필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이나 문예사전을 보면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문학은 말로써 언어를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이다고 나옵니다. 반드시 상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얘기만 쓰면 이 상상의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 얘기를 쓰면서도 상상의 얘기를 반드시 쓰면 문학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빈천득 씨의 인연, 제일 많이 알려지고요. 사랑을 받더군요. 그 사랑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 많이들 좋아하는데 그 작품 아주 묘하게 쓴 겁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는 이번 번에는 춘천의 성신여대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보셨죠? 그 작품들. 인연이라는 작품이요. 안 보셨으면 보세요. 제일 많이 아마 읽혀진 수필 같은데 그 작자인 나가 금년 가을에는 춘천의 성신여대에 찾아가고 싶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거기에 그렇게 놀러 가겠다라든가 무슨 강의를 하러 가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씀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꼭 3번 일생 동안 만났던 어린 소녀였던 상대였던 아사코라는 여자를 만났던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여자와 관계된 학교가 성신학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써요. 또 그리고 아사코라는 여자한테 언젠가 그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 집이 이렇게 뾰족집에 사는데 그 창문도 뾰족하고 그런 뾰족집에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썼는데 한편으로 그 앞머리 부분에 보면은 예전에 자기가 그 아사코를 만났을 때 동화집을 줬는데 안데르센의 그 동화집의 표지에 그런 뾰족집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사코가 그 동화책을 받아보고 참 좋아하면서 이때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요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책을 바꿔서 예전에 우리 이런 집에서 살아요 하는 말을 한 것과 훗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 집을 가봤더니 그 그림 속의 그 집하고 똑같은 집에서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작자가 이렇게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그렸던 그 그림과 지금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똑같다는 걸 통해서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역시 지금 자기하고 살고 피천덕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썼구나.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문기가 다 상상을 통해서 은유법으로 실제의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수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훨씬 우리들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런 건 소설에도 씁니다. 소설에도요. 그런 이 강원도의 이 평창 쪽으로 봉평 근처가 나오는 거죠. 그 이효석이의 밀고 빌 무렵에 나오는 거기에 당나귀 나오죠? 아시죠? 네, 당나귀 나옵니다. 당나귀 타고 허생원과 조선달과 그리고 동요와 세 명이 그 팀전당소를 걸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허생원이 내를 걷는다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다리가 허생원 오늘 웬일로 그렇게 자꾸 실수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참 이 당나귀 이놈 생각을 한다 그랬어. 이놈이 그래 새끼를 낳았어. 근데 그 새끼 낳은 게 어찌나 이쁜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효석이 그렇게 쓰긴 했지만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렇게 못생겼지만 그래도 내가 새끼를 낳았어.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 새끼가 바로 옆에 있는 동이라는 그 녀석인 걸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날 알았죠. 그래서 그 이놈이 내 자식이다 하는 얘기는 못하고, 내가 이러면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뱅이고 곰배판이고 이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새끼를 낳았어 하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이 당나귀가 그래도 이놈이 그래 새끼를 낳았어. 얘 간접적으로 했었어요. 우리 소설 그렇게 안 읽은 사람은 다시 읽어봐야겠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쓰면서 상상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법으로 쓰게 됩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수필들을 좀 많이 써봤어요. 이제 가령 그 겨울의 날개라는 수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겨울의 날개라고 얘기한 것은 나비의 날개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잡았던 번데기 하나가 나중에 그 번데기에서 나비로 부화하긴 했지만 그때 상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날개가 다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우리 집들에서 번데기 한 마리 발견했을 때 내가 내 딸한테 이거는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러면 그거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상자에다 넣어두자고 그래요. 아니다. 상자에다 넣어두면 나중에 이놈이 나비가 되더라도 날개가 다 부러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아. 날지를 못해. 애초부터 날개가 없던 놈이라면 모르지만 날개를 달고 있는 놈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네. 애초부터 날개가 없는 놈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놔두자. 나중에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 것이다. 그냥 놔두자. 이 겨울이 다 지나가면 하늘을 날 것이다. 나는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수필을 썼어요. 그러면서 아마 내 딸이 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지만 훗날은 알 것이다. 그건 무슨 뜻으로 썼을까요? 저는 그때 그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이상이 없고 꿈이 없다면 그래도 살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남다른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실천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못하겠고 날개를 다 꺾어놓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얘기를 나는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렵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정말 그때 가서 우리가 우리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원리법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수필을 쓸 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수필 그 소재 자체를 쓰면은 좋은 문학은 될 수가 없죠. 지금 바깥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 눈이 벌벌 내리는 그 광경을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만 그리면, 사진으로 찍듯이만 찍으면 그 수필을 반밖에 안 돼. 성공 못합니다. 그걸 갖고 다른 얘기를 써야 돼요. 즉 다른 걸 보면서 거기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다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딱따구리 얘기를 쓴 걸 했는데, 딱따구리 얘기를 쓰면서 사실은 내 얘기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모든 사물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를 써야 돼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 이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얘기만 빠져가지고 신변잡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걸 의미에서 우리는 작품 속에다 우리 전체 얘기를 담자. 우리나라 문학 거의 다 그래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 속에 북한의 얘기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다들 잊어버리고 남들이 외면해버리고 말다시피했어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북한도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같은 핏줄기에 우리 동족들이 다 사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 속에 북한 얘기가 없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한국 민족의 이걸 대표하는 작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반쪽밖에 대표할 수 없어요. 남한 얘기만 하니까 그거 안 돼요. 북한이 얼마큼 고통스럽게 사는지, 거기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 그걸 다 쓰죠. 이러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더 넓혀 나가야지 수필이 더 좋은 수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기교를 부려야 되는데, 아까 은인법 얘기도 했지만 소위 나는 이걸 화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필도 화장을 해야 됩니다. 왜 화장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면요, 작품 속에서 몇월 며칠 날, 그 12월 1일 날 저기 강릉에 가서 거기서 눈이 펄펄 내리던 그날 무슨 강의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눈을 안 왔는데 왔다고 했었으면 거짓말이 되나? 얼핏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생활의 이야기라든가 무슨 이야기라든가 실제 얘기를 쓰려고 보면 우리는 까먹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없는 게 숱하게 많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것을 비가 안 왔는데 왔다고 하거나 하는 거, 전혀 그것은 거짓말 얘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소설은 거짓말을 해드리고 이 수필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픽션과 픽션이 아닌 사실의 얘기는 그날 비가 왔느냐 눈이 왔느냐 안 왔느냐고 문제하고 저는 별개의 거예요. 그거는 만일에 어떤 인물과 같이 대화를 했거나 무슨 사건이 벌어진 얘기를 써나가는데 그 작품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날 비가 쭉 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씁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소설에서 그걸 많이 하죠. 예를 들면요, 해밍웨이가 무기여 자리거라는 그 유명한 장편 소설을 쓸 때 거기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하고 참 어렵게 만나서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그 전쟁 때 군대에서 둘이서 도망을 치죠. 그래 호수를 건너가지고 스위스인가 그 중립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은 거기서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부터 살아요.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돼요. 이 남자는 어느 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애인을 만나러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비가 쭉 내려요. 참 억세게 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쓰고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작가가 글을 쓰는데 비가 내리면 하나도 전부 다 상상해서 필요하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왜 썼을까요? 왜 맑은 날씨라고 안 썼을까? 왜 해가 쨍쨍 내려져 있는 날로 안 쓰고 비가 참 부질부질하게도 내리는 날로 썼을까?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작자는 그거를 통해서 여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슬프게 만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스필도 장식을 해요. 문장 하나하나 고치고 작은 장면들은 조금씩 다 고쳐야 됩니다. 굵은 줄기, 핵심적인 줄기, 사건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거는 바꾸면 안 되죠. 그렇지만 화장은 해야 된다니까. 화장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외출하려면 좀 이쁘게 꾸미고 나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장을 하면 안 돼. 분장. 내가 홍길동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 되는 거예요. 분장이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소재를 자잘한 소도구들입니다. 필요한 것 갖다 놓는 겁니다. 자꾸. 그날 가던 길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다든가 새가 울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나씩 무대 장치로서 끌어들여가면서 화장을 해야지 비로소 스필이 그 예술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운율법에 관계, 물론 직유법도 좋습니다. 특히 직유법과 운율법 이 두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필 쓸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학술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프랑스의 바슐라르 철학자가 현상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은유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 은유법이야말로 미를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를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은유법만이 아니라 직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월명사가 제망매가를 썼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월명사가 저희 누이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자 제망매가 그 시를 쓰면서 어느 가을 이른 아침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강을 머금는구나. 자기 누이 동생이 죽고 자기와 동생과 나하고 이별하게 되는 얘기를 어느 가을날 한 가지에 나무가지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그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고 자기는 아직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그 나뭇잎은 떨어져서 어디론가 바람이 나져서 사라져버리는 얘기로 썼어요. 누이 동생이 죽은 얘기, 자기와의 이별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누이 동생이 죽었다. 같은 동기간에 태어났는데 왜 너만 먼저 갔느냐? 이런 식으로만 쓰지 말고 마치 그 한 나무 가지에 태어났던 나무잎처럼 넌 먼저 떨어져서 저 세상으로 가고 이제 나는 여기 남아있지만 나도 이제 곧 뒤따라 가겠다. 이렇게 나뭇잎에다 비유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다워져요. 이것이 을목으로 됐을 때에는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사라지는 얘기가 바로 자기 누구 동생의 죽음을 얘기하는지 아닌지 확실한 근거는 거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낼 때 상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를 나타낼 때 여기 물 한 컵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슨 생명의 무슨 생명수라든가 뭐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법, 지교이든 은유법이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느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학이 훨씬 더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전통적인 수필에 비하자면, 전통적인 수필이라는 것은 대개 선비들이 시간이 나고 학문 공부하다가 좀 시간이 나면은 붓으로 몇 글자씩 써나가면서 그러다가 수필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 이제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수필도 하나의 예술로서의 높은 장비에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그런 몇 가지의 기법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창출하고 연구하고 해서 써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맨 먼저 사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기만이 아니라 동시에 거기다가 언제나 좀 말하자면 크림을 바르듯이 윤기를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정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정서를 그냥 하나에다 둘 못하면 셋이다. 이것만 쓰지 말고 거기다가 부드럽게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따뜻한 감정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생명이 있는 거를 만들면 훨씬 더 훌륭한 글이 되죠. 예전에는 우리 수필가를 아주 예전에는 그냥 수필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대개 문장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장가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문장가가 아니라 수필가는 하나의 예술가예요. 예술가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법이라는 걸 반드시 갖춰야겠다. 동시에 자기는 그런 기법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론을 갖고 남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작품을 쓰면서 동시에 남한테도 읽히면 역시 남한테도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 문학이라는 게 다른 글과 달리 감동을 표현해 감동적인 표현의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학입니다. 같은 사상, 같은 감정이라면은 반드시 문학을 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이 뭐가 다르냐?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머리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전달한다. 그래 감동을 준다는 것은 느껴서 움직인다. 한자 그렇죠? 느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감탄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잔재주만 부려가지고 감탄 부리는 게 아니라 느껴서 움직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주장을 갖고 있다, 철학을 갖고 있다,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고 썼을 때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그런 사상을 갖고 행동하는 인격체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쓰면 쉬지 않고 쓰면 많이 안 쓰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쓰면 아마 누구나가 훌륭한 영수를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받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